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예정됐던 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오늘은 가장 주목받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의 환영 만찬에는 참석을 했고, 자, 우리 대통령의 첫 나토 연설도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의 쇼핑몰을 폭격했고 또 1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나토 참가에 강한 비판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김건희 여사도 문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을 해서 이 피카소와 가우디의 본국에 K컬처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 우리 문화의 크리에이티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정치, 특히 여당은요, 이 권력 투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평론가가 출연한 언론사에 전화를 했다, 이런 폭로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장 의원을 비판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는데 정작 민생 이야기는 실종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 자체를 못 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더 무서운 것은 이러다가 국민들이 국회가 열린들 뭐가 달라지랴, 뭐가 좋아지랴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자, 정신들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려나요? 주어가 없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사건본부 스페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여의도 정핵관, 새롭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나타난 두 남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한 방울도 안 맞으셨어요? 좀 조금 맞았다가 네. 일찍 도착해가지고 말랐네요. 야, 또 이렇게 피해가네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 내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드리드에서 첫 대면을 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났는데 네. 한 3, 4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윤 대통령한테 건네면서 윤 대통령 취임과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도 이제 기시다 총리 다음 달 10일 참여연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나와 참모들은 참여연 선거가 끝난 뒤에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담이 잡혀서 거기선 만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냐 마느냐, 이게 또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정상회담이 잡히진 않았지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거를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통령실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약식 회동도 일단 불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고,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은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만찬에서, 네, 만찬장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잠깐 스탠딩 미팅을 하는 셈이에요. 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내용인데 깊이 있는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 4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양국의 여러 가지
풀어야 할 해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내린 문제입니다. 이게 8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1주 정도 네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원심대로 확정이 되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진출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네네. 국내에 있는 자산은 네. 이제 압류 매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의원 연맹, 뭐 의원 회동들도 그 전에 있었고 사전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고 보통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끝난 합의문에 서명만 하고 선포만 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탑다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노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하노이가 특이했던 것이지 웬만한 정상회담은 원래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3, 4분밖에 만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아름다운 메시지 말고는 현안을 푸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핀란드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 한미일 말고 또 한일 말고 한국, 호주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 사자회담이라든지 몇 가지 정상회담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나토 가입을 하는 국가, 북유럽 국가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밀렸다 하지만 그렇다면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3, 4분 만나고 그럼 나토까지 날아간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외교부 라인에서 박진 장관의 책임론이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외교부 책임론까지 거론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경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밤 10시경 우리 시간입니다. 또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우리 정부가 또 이번에 정상 해외 순방에 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세일즈 외교였어요. 네. 그래서 세일즈 외교의 성과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스케줄이 좀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외교부가 설명하기로는 지금 이제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게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터키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정이 많이 길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정됐던 만남들이 좀 줄 취소 연기되고 있다. 거기 우리도 그중에 이제 하나인 셈이죠. 자, 그래요. 그 이 와중에 지금 또 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의 이 문화 행보 어떤 소식들이에요?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오늘 주 스페인 한국 문화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단독 일정을 소화를 한 건데요. 스페인 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대통령 배우자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 여사가 문화원에 전시된 우리 전통옷과 물품을 감상하고 뭐 소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우디를 배출한 국가에서 우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 이런 것들 또 K 문화 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했고 모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원 방문은 처음이다. 사실 스페인 방문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내외가 갔었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문화 기획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 피카소의 나라. 가우디를 배출한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줘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인사를 한 거죠. 자,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아이돌은 누굽니까? 역시 방탄소년단 아닐까요? 빼고. 누구라도 BTS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2등이 있습니다. 공식 걸그룹. 공식 블랙핑크입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은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기획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끌어왔기 때문에 문화적 소양은 누구보다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방문을 하면서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고 우리 문화 뭐 K 문화, K 컬처, K 문화, 뭐 K 요리까지 언급을 이제 조목조목하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부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했었는데 만약에 이 나토와 같은 큰 무대에 네. 대통령이 영부인 활동을 안 하기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영부인 안 데려가고 혼자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스페인 국왕 만났을 때 펠리페 4세 같은 경우는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6세. 6세 죄송합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왜 혼자 왔냐라는 그 질문을 국왕은 직접 하지 않겠지만 스페인 현지에서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의혹 때문에 활동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식화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공식화해서 좀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원로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속실 문제 등. 네, 그래서 돌아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 부속실이나 담당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처음에 순방을 떠나는 자리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어떤 기사가 제일 먼저 났냐면 2층에서 내려온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과 깜짝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거기서 첫 입을 뗐다. 공식석상에 첫 입을 뗐다 정도 나왔고요. 인사밖에 없었고 네네. 내려오는 비행기 계단에서는 발찌 가격이 나왔어요.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국민들 직장 임금이라도 좀 신경 써달라. 네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찌 금액이 막 나오고요. 심지어 팔찌는 약 2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기사가까지 나왔어요. 이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네네. 담당하는 부처가 있었으면 적어도 흔히 말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과 보이지 않는 정무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을 적절히 통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이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이미 있었고. 네. 근데 노루각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의 초청한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여했어요. 네, 기시다 총리도 만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정상들이 쭉 서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윤 대통령이 악수를 했는데 악수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이 윤 대통령을 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했다. 노루 악수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악수를 아예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악수를 한 거 맞냐 안 맞냐 그 얘기가 먼저 있었는데 자막에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악수하는 그 손 모양이. 네네네. 근데 이게 자막이 없는 외신을 통해서 보면 분명 악수하는 모습이 있고, 악수는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선은 우리가 우리 중계화면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이제 정말 보지 않고 손만 잡고 바로 이 루덴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멋쩍은 듯이 좀 웃는 서 있는 모습 이게 좀 잡히면서 SNS상에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워낙 이건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아까 이제 외교부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해프닝 상황들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게 가장 큰 뉴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당뇨 등 지병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치료 중이었는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어제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열렸어요. 결국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군요. 네,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심의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결국 3개월 동안 형이 집행 정지되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대통령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서 좀 더 치료를 하고 아마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형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이전 대통령이 지금 2년 8개월 정도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7년 징역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2년 반을 좀 넘겼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감된 이후에 남은 형을
3개월 뒤에 계속 살지 네. 아니면은 3개월 안에 보면 오늘 뭐 6월 29일 어제 6월 28일이니까 네. 3개월 중간쯤에 8.15 광복절이 있어요.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사면이 될지 네.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세요. 8.15 사면 됩니까? 지금 확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예,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긴 한데 경제도 어렵고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좋지 않은데 8월 15일에 이 사람은 갑자기 풀어준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모험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풀려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죠? 지금 사실은 찬반이 팽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징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한 57억 몇 천만 원 정도고. 네네. 근데 벌금이 130억 정도인데요. 네네. 130억 중에 38억인가 48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억이라면 거의 100억까지 안 낸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야 할 것을 내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온당한가라는 여론 바로 불붙을 겁니다. 사면을 하면 벌금은 없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가가 갑자기 사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분명히 불러일으킬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3명 빅3 동시 사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약간은 이상한 것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여론조사를 돌려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면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든.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사면 여론조사 찬성이 더 높지 않습니다. 네네. 반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국민통합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 네. 나머지 두 사람을 끼워넣은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15일 전후 그러니까 직전 한 2주 전 정도까지 어느 정도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창석 평론가를 우리 이재호 고문이 나오실 때 같이 불러야 되겠어요. 그럼 저 혼날 것 같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끊임없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강조했고 네. 심지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 전에 네. 교도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갔어야 한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다. 전임 정부 때도 사면의 조건으로 네. 자,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느냐,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떠하냐. 이건 뭐 정권이 바뀌었어도 또 뭐 여전히 유효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검찰이 인사가 지금 몇 번째 나온 거예요? 3번째인 것 같은데. 네. 예, 고위급 간부 인사가 있었고 어제는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유례 없는 대폭 인사인데 윤석열 라인으로 완전히 갈렸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윤석열 라인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고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1차장에 성상원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탁이 됐는데 네. 성 검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근무했고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해왔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서울중앙지검 뭐 내부를 봐도 반부패 수사 1, 2, 3부장 또 중요한 자리로 꼽히거든요. 이게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또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 부장이 보임이 됐어요. 이 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 과정을 지냈고 김영철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또 이제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공정거래조사 부장 같은 경우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이 됐어요. 또 뭐 공공수사 1, 2, 3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교수, 이상현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희동 교수 같은 경우는 2019년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총장 시절 윤 대통령 보좌를 했고 당시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인사에서 이 교수를 남겨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 또 윤석열의 미들맨 이렇게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좀 발탁이 돼서 이 부분들이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과 이제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이른바 라인은 이번에 요직을 맡았다는 것이고 네. 또 악연을 맺은 인물들도 조직 내에 있는데 네. 다 좌천이라는 또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 꽤 장기간 공석이에요. 근데 이 대대적인 인사가 벌써 3차례 있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수사 라인에서 함께 수사를 했던 사람, 수사팀에서 또는 함께 어떤 청에서 근무했던 사람 또는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만 쭉 승진을 했거든요. 조직 내에서 또 심지어는 뭐 카풀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사실 뭐 공정거래위원장 될 뻔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검찰총장이 없는데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올린 대검찰청 대변인 또 박현철 검사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검찰총장과 네네. 총장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빠진 상황에서 입부터 임명을 해놨어요. 그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검 대변인이 왜 검찰총장의 입이다라고 이 얘기가 그동안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총장 패싱이 아니라 어떤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한동훈 장관 휘하에 두겠다. 네. 또는 한동훈 장관이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미리 채워넣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뭐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모습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간 되면 계속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부담은 커지겠죠. 그리고 뭐 이제 눈에 들어오는 또 한 인사를 또 보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물론 이 자리가 뭐 노른자의 자리나 뭐 수사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하지만 검사장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차기 있습니다. 검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12시 42분 지나서 43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 수요일 날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에서는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 남사 부근 5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사이 5차로에는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현재 차단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여전히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더 가서 수암터널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성남요금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상일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청담대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원래는 지금 이 시간 정도 결정이 났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계속 이제 사용자 측 또 노동자 측 또 정부 측 위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하고 또 이 사용자 측 경영계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아직도 차이가 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노사가 어떻게 보면 수정안을 처음 내놨어요. 수정안을 처음 냈다. 네. 그래서 이 근로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당 1,890원에서 수정안으로 1,340원을 제출했고요. 근데 이게 뭐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높은 거고 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9,160원. 그러니까 동결해서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거죠. 아직까지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8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오늘 29일까지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그렇죠. 날이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이미 8년째 법정 시한 못 지키고 네. 있는데 또 내일로 넘어가면서 네. 법정 시한은 어겨졌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얼마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냐인데 오평론가님 그냥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로 됩니까? 이게 수치로 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네. 이 상당히 폭이 좁아졌잖아요. 이게 지금 노동계 요구가 18.9%고 경영계 요구가 1.1 아니겠습니까? 18.9에서 네. 수정안은 내려가서 내려서. 12%가 된 건데 네. 그게 1,340원인 거고 현재. 이렇게까지는 되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답은 동아일보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동아일보가 올해 4월부터 임금 인상이 4.7%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은행 올해 물가 상승률이 4.7%로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대비한 상승률을 저는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4% 내외 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정부 쪽 네. 공익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내심 아직 여기 이제 절충 조정을 해야 되는 쪽인데 네. 내심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 5%를 예상했는데 굉장히 비슷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존중하고 추경호 부총리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6%까지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6%는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이제 추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맞춰서 너무 물가가 높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은행 금리도 낮춰달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고 한국은행은 정말 수치로 예상을 했던 네. 분이기 때문에 4.7% 정도를 예상한다. 네, 그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외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 가보면요.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세일즈 외교에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이제 결의를 얘기하고 가셨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이 대통령의 해외 행보를 좀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뭐 공항에 배웅을 가니 누구는 안 가니 이렇게 해서 좀 서열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 이게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또 민주당, 야당도 가보겠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불출마 얘기하는 분들만 나오고 네. 출마는 누가 합니까? 출마자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오늘 2시 30분에 오후에 국회에서 강병원 재선 의원이죠. 강병원 의원이 네네네. 당권 도전에 선언하고 이분 그 97세대. 그렇습니다. 예. 97세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도 지금 조만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을 내놨지만 97세대가 세대 교체 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재명 출마 논란 찬반에 좀 묻혀가지고 네.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근데 강병원, 박용진 이런 의원들, 재선급 의원들 좀 나오면서 좀 뭔가 불이 다시 당겨지는 그런 모습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불이 당겨진다. 좀 이제 열기가 올라올까요? 저는 뭐 열기가 뜨겁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97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강 이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강 이박이 강병원, 강훈식. 네네네. 이박은 박용진, 박주민. 네. 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당 내외에서 요구가 참 많아서 고심 중이다. 네네. 라는 메시지는 이거는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실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이 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이강, 이박. 네, 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재명 의원도 당 안팎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안 나가니까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그거 큽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는 정말 진실된 언저리에는 나가도 1대1로 붙었을 경우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럼 두 사람이 불출마하면 정말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 두 사람이 뒤에서 강병원 의원을 콕 집어서 도울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강 이박과
이재명 의원 그리고 네. 거기에 플러스 김민석 의원 이렇게 선언을 김민석 했으니까. 의원도 지금 나온다고 하죠. 네, 선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6명에서 7명 그룹이 3명을 남기는 컷오프로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는 안 나올까? 20대? 20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네네. 이제 의견을 듣고 있고 곧 공식화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출마하면 당선이 목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첫 선출직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뭐 도전의 의의를 둔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오전 내내 많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뉴스가 이 광주 초등학생 가족 실종인데 조유나 양 이렇게 이름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족이 탔던 승용차가 네. 바다에서 발견이 됐고 오늘 지금 인양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2시 20분쯤 인양이 됐습니다. 네네. 은색 차량인데요. 이게 어제 발견됐을 때 뒤집힌 채로 뻘이 이제 묻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수심 10m 바닥이었는데 네. 그대로 이제 거꾸로 인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안에 정말 가족들이 사람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인데 지금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너무 썬팅이 진하고 또 진흙 이런 게 묻어 있어가지고 네네네.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지금 이 바지선에 실어서 옮긴 다음에 내부 수색을 할 예정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2시 20분경에 차량은 인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트로 가지고 나와서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족의 여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짧게 이거 하나 좀 이게 무슨 뉴스야? 그래서 여쭤볼 텐데 어차피 할 야근 이 노래 들으면서 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이 야근송을 뭐 발표한 거예요? 선정한 거예요? 뭐예요? 그 6월 28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 이제 각종 SNS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야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들. 네네. 근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칼퇴근을 이야기하고 직장인들의 저녁에 있는 삶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이 슬로건도 굉장히 낡은. 그러니까 낡았다는 건 오래된.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죠.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인데 야근에 들으면 좋은 노래는 야근을 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부터 야근을 권하고 힘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여론의 문매를 받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레트로 문화가 유행이라 네. 90년대에 있었던 야근을 회고해 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이게 6월에는 또 이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뭐 헤븐리 시티의 밤샘 자고 이희경의 칼퇴근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이거 추천했고 7월 플레이리스트도 논란이 됐어요. 네.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 이라며 플레이리스트 네. 공유해달라 요청했어요. 갑자기 이제 빵 터져서 죄송합니다. 자, 야근에 이어서 이제 휴가를 안 가도 휴가 간 것 같은. 일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 휴가 느낌 납니다. 이런 거예요? 네. 야, 갑자기 이제 손학규 고문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네. 직원들이 모두 야근하고 모두 휴가를 반납한다면 제가 그 네.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야, 언제적 슬로건이 저녁이 있는 삶이었는데. 네. 자, 이제 글쎄 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7682님 뉴스를 쭉 듣다 보니 이 노래 듣고 싶네요. 다 잘 될 거야. 디저트송으로 신청해요. 자, 이거 구피가 부른 다 잘 될 거야. 이 노래로 저희가 골랐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사다리 같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욕심대로 다 얻었다고 그대여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불행했던 건 방학 전에 선생님이 주신 성적표 우리 집 때문이 마치 정문 같았고 날벼락 같은 어머니 꾸중 소리 어떻게 그 순간을 넘기고 지금 살아 있는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미소 같은 추억 지금 그대 빠져있는 고민 모두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하지마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그리 걱정하지마 화를 낼 것까진 없어 누구 잘못도 아닌데 다만 때가 아니라고 편히 생각해버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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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게 그런 거지 특별할 게 뭐 있겠어 아등바등 할 건 없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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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웃어도 돼 내게 제일 행복한 거 바로 웃고 있는 그대니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원숭이 두창이 등장하고 또 그 감염자의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 가운데 원숭이 두창 또는 원숭이 수두라고 불리는 질환이 보고되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분리우는 이 부분입니다. 부르다의 피동사는 분리우다가 아니고요. 분리다입니다. 분리우다처럼 불필요하게 우자를 덧붙여서 잘못 사용하는 동사 중에 가리우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히다란 뜻의 동사는 가리우다가 아니고요. 가리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주연 배우들의 인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에서 잘못 사용된 피동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침대 위에는 기이한 무늬가 있는 돌이 놓여져 있었다. 여기서 놓여지다는 노타의 피동사인 놓이다와 어지다가 결합돼서 이중 피동이 사용된 예입니다. 이때는 돌이 놓여져 있었다를 돌이 놓여 있었다로 바꿔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또 고구마를 화덕에서 구우면 열의 순환율이 높아져서 속까지 적당하게 구워지게 된다. 이 예문에서도 이중 피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속까지 적당하게 구워진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서울과 경기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빗줄기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길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 50에서 150mm, 남부지방에도 1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에는 오늘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과 제주도에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 32도, 제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무척 높아서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지금까지 18.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의 차량이 바닷속에서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탑승자 3명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가량의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9%로 나타나 10여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4개월 만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사건본부 스페셜.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속보가 막 들어오고 확인되는 사건이라 조금 이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떠난 조유나 양의 가족이 완도에서 실종이 됐었죠. 자, 어제 오후 완도 해상에서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양 중, 일부에서 소식은 12시 20분경에 인양이 됐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와서 확인 작업을 이제 경찰이 하는 건데 그 수색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예. 안에 세구에 시신이 있는 건 확인했고요. 신원은 아직 확인 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황상 그 실종됐던 세 분이 맞는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은 매우 비교적 적습니다. 네, 차량이 일단은 그 가족 소유인 게 확인됐으니까. 그러고 차량에 문이 개폐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전과 후가 이제 차량 개폐가 없고 앞유리만 조금 파손됐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뒤집혀진 상태에서 앞으로 약간 뻘에 박힌 정도라고 하면은 그대로 물로 들어갔고 뒤쪽에 있는 트렁크 관련된 압력 때문에 그게 뒤에 트렁크가 터져갖고 유실이 된, 그러니까 대단히 다른 어떤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차는 그대로 이제 물로 입수가 됐는데 수심 한 10m 정도. 그런데 차는 뒤집혀서 이제 뻘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 인양이 된 거죠. 자, 인양된 차량 그 안에 이제 가족
일단 세구의 시신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 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앞으로의 이제 수사 방향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이제 그 31일 상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곡항으로 들어가는 그 차량의 CCTV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선곡항에서 바다로 입수했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수색을 그래서 그 범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가두리 양식장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먼 바다에 갔을 텐데 가두리 양식장에 걸린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초기에 31일 새벽에 들어간 그 인원의 그 CCTV 상황과 그 항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을 일단 재구성하고 그 상황이 지금 차 안에서 있는 상황과 일치하게 되면은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이제 선곡항에서의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시점에서의 어떤 수색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제 펜션에서의 가족의 마지막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죠. 자, 경찰 가족이 차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애초에 보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육안으로 CCTV상 확인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이제 당시에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은 다른 변수나 요인이 없었다. 다른 관련된 차량이라든가 위험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 없이 그 수색에 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차량은 어제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도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었으니까 송곡 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이제 80m 정도 떨어진 수중이었고 다른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은 이제 이런 게 알려진 게 있어요. 조윤아 양의 부모가 여행 전에 인터넷에서 수면제 그리고 코인 이런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건데 자, 최근 이 코인 투자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건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수면제는 왜 검색했을까요? 이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 어차피 지금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23일 날 들어왔는데 28일까지 몇 번을 들락날락을 했습니다. 해남과 강진을. 그래서 왜 들락날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있었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들락날락한 것 같은데 펜션에서의 가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아버지는 왔다 갔다 했고 다른 가족은 펜션에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되게 엄마와 딸이죠. 그렇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러 갔으면은 해변에도 나가거나 아니면 풀빌라라고 하면 뭐 놀이라도 해야 되는데 수영장도 딸려 있는데 전혀 그 어떤 활동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약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상황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의 마지막 행적이 공개된 밤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 보면 5월 30일 밤 11시 이게 이제 CCTV 영상입니다. 펜션에서 조윤아 양의 어머니가 딸을 들쳐업고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때는 딸을 잠재운 상황이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아이의 이 상태가 늘어져 있어요. 그냥 잠든 상태하고는 상당히 그 중심 잡는 거라든가 사실 보통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자기 중심은 잡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아주 어린애가 아닌 이상. 근데 지금 얻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중심이 잘 안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거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위적으로 잠들게 한 상황일 수 있다. 이제 수면제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요. 뭐 밤 11시면은 초등학생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상태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든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할 예정으로 입실한 것으로 전해져요. 근데 하루 전날 밤늦게 급하게 이 엄마가 축 늘어져 있는 딸을 들쳐업고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초등학생 자녀 아이의 키는 145cm,
몸무게는 40kg 정도라고 알려졌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아빠가 업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급 상황이라면 바로 아빠가 업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아빠한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된 사람은 그 행동과 관련된 그 일종의 회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대상에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매우 이상한 상황이죠. 그 아빠는 왼손에 무슨 봉진밖에 들지 않고 네네네. 어머니가 오히려 허겁지겁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 상황의 행동적 상황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 그 다음날 체크아웃 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전날 하게 된 거는 바다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연관이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체가 12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미리 생각해두고 일종의 이제 계획대로 실행을 한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손에 들려있는 봉투도 언급하셨지만 이 분리수거까지 다 깔끔하게 마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분리수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놀러 가게 되면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대략 그냥 치워두고 가는 경우가 보통이죠. 뭐 대충 치우죠. 그렇죠. 네. 아주 뭐 자기 집처럼 안 치우죠. 근데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뭔가를 이제 하는 경우는 사실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변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의 집은 집에 경찰관이 가봤는데 청소 흔적이 없고 생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네네. 자기 집은 아예 그런 행위도 안 하는데 방치해 놓고 거꾸로 이제 그 놀러 온 영업 공간은 이렇게 했다는 게 결국은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뭔가 신변 정리를 완벽하게 한다. 이게 위험한 이제 심리다. 매우 위험한 상태. 네네.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도 그냥 깔끔한 가족이면 뭐 타지에 가서도 깔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은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데 숙소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숙박의 과정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이제 투숙객들, 관광객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그 아이와 엄마 가족이 전혀 방 밖으로 외부로 나오지 않았고 풀빌라를 사용했으면서 불구하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수라는 건 거기서 뭐 풀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씻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그래도 찬물로는 차갑죠.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안 썼다. 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거기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샤워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더운데 땀도 나고 요즘 날씨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상당히 거기는 뭐 고가의 숙박료인데도 불구하고 일시 지불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 같은 데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4일 5일을 방 안에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뭐 그 안에 뭐 큰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뭔가 활동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게 그 아이가 그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 뉴스를 보면 이 그 빌라의 주인과 주고받은 이제 메신저 같은 데서 미온수 안 쓰십니까?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해요. 그렇죠. 자, 애초에 투숙할 때부터 조금은 일반적인 관광객과 다른 행태였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지금 안타까움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이상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윤아 양의 어머니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급하게 신청하고 목적지로 밝혔던 제주도가 아니고 전남 완도군 명사심리 인근 펜션을 예약했다. 이건 애초에 이렇게 왜 제주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주도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 쓴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제일 많이 가고. 네네. 근데 이 명사심리 인근은 그 부친 지금 이분의 조 씨의 외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 외가 가족들은 살지 않죠. 네네. 옛날에. 그럼 어린 시절 추억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징조죠. 추억이 있는 곳이고 아는 곳.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는 추억이 있는 어떤 곳을 한번 이게 사이트싱잉이라고 해서
쭉 둘러보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약한 그것도 바로 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징조였죠. 자, 지금 돌이켜보건대 돌이켜보면 이제 안 좋은 징후들이 이제 단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도에 있는 펜션에 2번 묵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24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펜션에 묵고 그럼 28일에 체크아웃을 하고 완도에서 나왔다가 29일에 다시 들어가서 묵었고 30일 밤에 목격이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체크아웃 예정이었는데 전날 밤에 이제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2번 움직인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보통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뭔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일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도 가족인데 예. 그러니까 계속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복잡한 심정을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타이밍으로 가보면요. 가족이 펜션을 나온 이후 30일 밤입니다.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 전후에 20분 간격으로 유나 양과 유나 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에 유나 양 아버지의 이제 휴대전화도 마지막으로 꺼지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휴대전화가 3대예요. 아이 것까지. 근데 동시에 꺼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차가 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만약에 3사람의 폰이 동시에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특수 방수 기능이 없는 한 네네. 어떤 단선 그러니까 바로 끊어지는 거 뭐 수분에 의해서 예. 그건 거의 비슷한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상당히 뒷시간에 이것이 이제 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 행위자가 매우 뒷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은 피행위자고 뒤쪽은 행위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아버지다. 예. 그리고 보통 지금 상태에서는 한 30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유나 양이 0시 40분이고 어머니는 그다음에 뭐 1시 한 9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이상한 건 그런 거죠. 유나 양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건 실제로 펜션 안에서 또 충전을 안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아이들은 거기서 충전하고 게임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손에서 안 떨어지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동한 시간은 보이죠. 그러니까 선곡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 행위를 아버지가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입수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시차를 계산해 보면은 아마 경찰은 여기서 이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제와 어제도 이 소식을 이 시사본부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 가족들이 좀 건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정말 비극의 가족사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 조윤아 양 올해 들어서 7차례나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험학습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들을 좀 미리 주변에서 알 수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인데 자, 학교는 예정된 등교 날짜에서 6일이나 지난 후에 신고를 했어요. 이 대목에 좀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은 가족이랑 이런저런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교사가 또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가족을 의심하는 거냐라고 반발도 심할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해외여행 좀 한 달 갔다 오려고 했는데 왜 굳이 내가 당신한테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느냐. 개입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교사가 외국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 잘 있습니까 하고 해야 되는 거냐. 네네. 뭐 예정지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걸 교사가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 유나 양의 가족처럼 오히려 체험학습을 반복해서 하지만 뭔가 성과에 대한 것이 리워드가 없으면은 그럴 때 어떤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유나 양 가족은 7차례나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그 집은 정작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집이 아닌 다른 데서 떠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떠돌고 학대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정도의 지표라고 하면 당연히 개입했을 텐데 정작 개입은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연락이 안 되니까 7, 8번째 했다는 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임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법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게 규정돼 있는 바는 없으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면 엄마 아빠는 SNS에 올리고 그럼 지인들이 다 보고 아유 부럽다 이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사진도 보내고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체크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또 개인정보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입에 대한 문제, 책임 소재의 문제. 하지만 또 예방의 방안은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스페셜로 진행한 사건본부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권의 요즘의 유행어죠. 이른바 핵관. 시사본부에도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줄여서 이른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촌철살인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전 비서실장. 예. 네. 국정원장 하면 무거워가지고요. 네네네네. 제가 모든 얘기를 하면 다 국정원하고 연결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가장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민의 정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이렇게 불리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 최근의 직함보다 그 과거에 이제 비서실장이 더 좋다. 네,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오늘은 이제 정핵관 이렇게 이제 되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임경빈 작가 대기실에서 좀 이제 국정원장이시라 좀 무서워했다고요? 제가요? 네네네. 이것저것 좀 궁금한 거를 미리 좀 여쭤봤는데 너무 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제가 본래 명쾌, 상쾌, 유쾌 정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막 떼 쓴 거 아니죠? 때라도 좀 쓰고 싶었는데 저를 북파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국정원 영화들이 너무 소설적인 게 많아서 거기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촌철살인의 말로 그동안 정치권의 방향을 뭐 사실 국정원장 들어가시기 전부터 저는 방송국에서 자주 뵈면서 정말 그 실장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요즘 정치권 보시면서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의하고 싶으세요? 싸우지 마.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한 말. Stop it. It's a economic. 바보야. 문제는 경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물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싸우고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콩가루 집안이고 야당은 본래 싸우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빨리 대통령께서도 여야 정부 어우러서 경제, 물가
전쟁을 해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네네. 미래로 가자 이겁니다. 예, 경제로, 물가로. 네. 자, 지금 이제 최전선은 경제에 있다. 지금 딱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싸우지 마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귀를 딱 스쳐간 단어가 콩가루였어요. 안 되겠죠.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나토에 가지 마라 이렇게 전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제가 맨 먼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분께서 가셨으니까. 지금 가서 계시니까 네. 성공적인 외교를 하고 오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네.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피력하셨지만 이왕 또 가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가신 김에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점은 두 개예요. 하나는 나토가 사실은 이 안보 동맹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가시면서는 또 세일즈 외교 열심히 하겠다. 여러 나라와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미국에서도 이번에 또 나토 정상들도 우리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좀 해라 하는 압박을 받을 거예요. 네네네. 이건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당시 $10,000,000,000 지원을 했는데 1억 달러 하자. 일본이 $2억 하길래 우리도 2억 달러 하자.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참전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것도 경제예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사실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군사 동맹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함께 대서양 나토가 인도태평양, 아시아,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까지 이 네 나라를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안보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지금 러시아는 기왕 적대적 관계이고 중국도 그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미국과 영국은 강한 표현으로 중국을 위협시키지만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그 표현을 순화시키자 하고 반대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보랑이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드 때문에 BTS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게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한한령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중국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국익 한중 경제 협력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생산되는데 41%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8%밖에 안 돼요. 우리 수출입 경제 의존도가 중국은 25%고 미국은 10% 내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도 지키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타자 외교 또 양자 외교상에 갔으니까 물론 그러한 원전이나 여러 가지 경제 세일즈도 하지만은 중국 문제만은 또 무기 지원만은 잘 하고 오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굉장히 또 중한 메시지를 냈고
이제 황구시보 영문판 관영 매체도 뭐 중국은 얘기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3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나토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중국이 지금 예의주시할 텐데. 그렇죠. 나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뭐 각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만났을 때는 세일즈 얘기할 수 있지만 나토에서 연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다행인 것은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도 30분밖에 안 짧더라고요. 열리지 않아요. 네. 한일 정상회담은 잡히지 않았는데 네. 저는 약식회담이라도 할 것이다. 약식회담은 보통 한 15분, 네, 30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기시다 일본 수상이 먼저 네네. 전부 만찬 때 네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와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시다 총리에게 참여연 선거 7월 달에 잘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한일 간의 현안 그 강제징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짧은 4분간 대화지만 되게 길을 텄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한 가지는 지금 성공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대북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중국 견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때 참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첫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 김건희 여사도 보니까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네, 또 왕비랑 같이 사진 찍는데 보니까 하얀 드레스로 멋있더라고요. 네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참 멋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스타트 아주 좋은 출발을 했으니까 꼭 성공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정상들이 해외 나가면은 국내 정치권이 좀 조용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딱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 정상들이 밖에 나가면은 더 시끄러워요. 국내에서 싸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도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크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했는데 협상의 대상인 우리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상이 재밌잖아요. 필리핀 대통령 특사로 나가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는 현상이다. 아니 저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그러한 정상 외교를 하고 계실 때 국회가 합의돼서 개원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을 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았을까 하는데 해외에서 그 좋은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슬아슬하네.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도 뭐 스타트는 지금 꽤 잘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연설을 비롯해서 이제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문제는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나토가 이번에 이제 신전략 개념을 채택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이 이 나토가 새로 전략적인 대상으로 삼게 될 거다라는 건 이미 사실 확정적이죠.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안보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텐데 뭐 김태여 안보실 1차장이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그 마드리드 현장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이념적이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사실 지금 나토가 주창하고자 하는 전제주의나 혹은 국가주의에 이 경도된 나라들 러시아나 중국에 맞서는데 동참하는 것 같은 어떤 뉘앙스의 발언이라 동참 정도의 아까 앞선다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앞장서겠다라는 걱정이 좀 되지는 않습니까? 김태호 차장은 본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책에 실패를 하고 쫓겨난 사람인데 이번에 다시 등용돼서 그래서 흔히 윤석열 정부를 MB 시즌2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태호 차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적 그런 관계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러시아는 현재적 문제가 있고 중국은 장기적 문제가 있다. 오히려 중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은 외교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회원 국가가 아니에요. 옵서버 국가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면은 좀 방관하고 구경할 수도 있다. 언급만 안 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언급만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 그래야 나중에 중국과 양자간에 만났을 때 우리는 나토에 우리 원전도 팔고 경제도 있고 안보도 있으니까 갔다. 그렇지만 당신네 나라 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김태우 비서관처럼 막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난 또 그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조심해달라 하는 마음을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굿 스타트 또 이제 이 여사도 멋있었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회자되는 뉴스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단체 사진 찍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데 이게 노룩 악수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워낙 그 해외 순방이나 의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게 그냥 스쳐가는 해프닝인 건지 조금 우리가 이거 좀 이게 외교에서 대우를 못 받은 건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이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은 적이 썩 없었어요. 그런 거고 또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늘 바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앞에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돼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늘 그러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건의를 하죠. 주의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또 저도 저희 보좌진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노룩 악수를 했다 하면은 그 죄가 카메라 기자들이 그걸 하필 찍었느냐. 아유, 보도야 또 어쩔 수가 없죠. 자, 박지원 전 원장 최영일과 악수하면서 시선은 임경빈에게. 뭐 이런 정치인의 일반적인 해프닝이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답변은 최평원한테 하시는데 시선은 저한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관리를 다 철저하게 하려는 정치인의 이제 일종의 야심 이런 이제 해프닝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해프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또 하나 이게 뭐 박진 장관이나 외교부 책임론 얘기가 나온 게 스케줄이 좀 어그러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철저한 게 뭐 14개 국가의 정상과 이제 연쇄 회담을 한다든가 또 이제 나토 사무총장하고 면담도 지금 밀려버리고 첫 번째 스케줄이었던 핀란드와의 이제 정상 외교도 지금 밀리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임 작가님? 저요. 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자회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 자체가 막 우리 외교부에서 책임져야 될 정도의 문제일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번 상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튀르키예가 워낙 뭐 핀란드나 이제 스웨덴이 튀르키예 어렵습니다. 터키죠. 원래는 터키죠. 바뀌었죠.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워낙 강하게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앞타임이 길어지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하던 회담이 좀 밀린 경우인데
전에도 사실 다자 외교를 하면 G20 회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뭐 메모를 뭘 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좀 화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해프닝이 아닐까 싶긴 한데 다만 중간에라도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뭐 이제 예의를 표하거나 뭐 이런 중간 과정에 좀 조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은 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게 또 있는가 하면 이게 그 네. 의전이라는 게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또 청와대 의전 비서관들은 외교관들 아니에요. 네. 의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다나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체 큰 다자 회담에 가서 우리는 없어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 국왕 왕비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찍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으로 딱 잘 가신 거예요. 위치를 잡으셨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나가려고 하니까 국왕님이 이쪽 옆으로 오라고.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정상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아마 외교부 의전비서관들이 잘 해줬는데 영부인께서 착각하고 그 순간 가셨지 않는가. 하도 영부인이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는 좀 주눅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도 보니까 뭐 카톡이 그런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영부인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 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맨 먼저 설교 강론 할 때 이 손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있지만은 이제 숙달되면은 잘 하실 거다. 저는 나빼 좋다고 봐요. 뭐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악수 태도 논란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악수 태도 논란도 사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산만해 보인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제 중계 화면을 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런 논란들이 이 정상급들이 해외에 갈 때마다 비슷하게 좀 반복이 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뭐 해리스 부통령하고 이제 악수하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순간적으로 뭐 손을 치마에 닦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일명 이제 캡처 보도라고 하죠.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좀 부풀리는 그런 것들의 이제 양상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나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런 자리에서도 좀 능숙한 자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악수는 일본에서 꼬집었던데요. 일본 언론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꼬집어요. 책 잡고 싶어한다 항상. 이게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라고 해서 스가 총리를 만났는데 제가 총리실에서 들어오는 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대로 나가야 될 것도 아니에요. 다 사전에 돼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기자실 정문 총리 관저 정문으로 들어와서 기자들 앞으로 쓱 지나가서 또 나갈 때는 기자들한테 말도 했느냐 하고 꼬집었더라고요. 저 기억납니다. 일본 가셨을 그래서 때. 제가 그랬어요. 가서 총리실에 물어봐라. 합의된 대로 했고 합의된 말을 얘기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본도 좀 그런 것에 좀 지나치니까 그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 지나치다는 말씀하시니까 의자도 다르게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우리가 알면 이것도 이제 의전 비서관이나 외교부에서 좀 신경 써서 미리 귀띔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도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이른바 치고받고 그런 장면들이 또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니까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건데, 자, 이게 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뭐 긍정 부정 평가 이걸 분석할 때 우리 임 작가님 많이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도 중요한 변수다. 최근에 이제 김 여사 행보 이건 해외 순방만이 아니라 보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팬클럽
또는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천공 스승의 뭐 유튜브 컨텐츠 이런 게 구설에 오르는데 이거 왜 정리가 안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팬클럽. 네. 그건 좀 이상해요. 네. 그 불필요하게 공식적인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처음부터 4가지를 건의했어요. 4가지. 첫째, 인사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도어스태핑. 아침 출근할 때 즉흥 기자회견이 네네. 참 신선하고 좋지만은 반드시 실수한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사전에 검토되고 조율돼야 된다. 정제돼야 된다.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라. 네 번째가 사정보다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행히도 제 예측이 다 맞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거 뭐 2달도 안 돼서 데드크로스. 네, 데드크로스 얘기 나왔죠. 그 부정평가가 원체 높더라고요. 50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긍정평가는 하고도 뭐 차이가 많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우선 팬카페는 그분이 최근에도 자기들은 정치적 결사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팬카페에서.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그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사진을 공개하냐고. 사전 공개가 되고. 네. 이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건 영부인이 팬카페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지금 뒤숭숭하잖아요. 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네. 저한테도 지원 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붙이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붙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이 그래요. 네. 제가 이 문체부 장관을 해서 우리가 종무행정을 하니까 불교계나 이 종교계를 많이 아는데 뭐 저도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스님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지원 스님. 네, 지원 스님. 지원 방장 이랬는데 요즘 법사 시대니까 지원 법사라고 부르던데 천공 스승이 저렇게 유튜브에서 비주얼 고조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만 국민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건 김건희 여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스승님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천공 스승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팬카페는 김건희 여사께서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가 쿠키뉴스와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요. 6월 27일 월요일에 ARS 조사 방법으로 조사가 된 내용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평가 50.4%가 나와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 평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잘한다가 36.6%, 잘못한다가 56.3%가 나와서 압도적으로 높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셨던 부속실 관련해서 부속실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인을 지원할 담당 부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42%. 과거 부속실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18.5%니까 반대하는 32%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과반 넘겼다. 이 대통령 영부인은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공적인 겁니다. 모든 게 다 공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 모든 게 국민에 대한 메시지고 정치고.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 장제원 의원 관련한 일종의 또 정치적 해프닝인데요. 지금 여기도 출연을 하셔요. 장성철 교수인데 보수평론가예요. 근데 이제 YTN 방송하면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말했더니 장 의원이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했더라.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저하고 장제원 의원하고는 법사위에서 오래 했고. 네네. 가까우시죠. 잘 아시죠.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리고 똑똑하고 잘해요. 네. 말도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우리 장제원 의원이 말을 제일 잘한다라고 하면은 장제원 의원은 대표님이 더 잘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서로 또 주거니 그러는데 받거니. 뭐 거의 꾼끼리 알아보죠. 꾼. 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은 자꾸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나 네네. 검찰 인사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 네네. 어떻게 언론사에다 자기 비판했다고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가. 네네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일단 사실인 건 확인됐나요? 그 이제 YTN 쪽에서도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외압 성격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YTN 측의 내용이라든가.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외압 성격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김정현 대표 관련해서 아주 잘 아시는. 이정현 대표 네네네. 관련해서. 아니 아주 그러니까 잘 아시는.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한 잘못이 있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이건 안 해야죠. 자, 지금 저도 박근혜 떨고 있어요. 정권 때 또 이제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또 그렇죠. 우리 최영일 본부장님 또 항의 받을 전화 받으실까 봐. 아니 뭐 전화는 제가 잘 받습니다. 네. 뭐 불편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임경빈 작가를 공식 전화 채널로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항의는 임경빈 작가 얘기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얼마예요? 지금 불러드려야지. 지금요. 네. 전국 생방송을 통해서요. 네네. 010 땡땡땡에.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민주당 얘기 해주셔야 돼요. 이재명 의원 출마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권력 투쟁 중이다. 자, 우선 원장님 복당하셔야 되잖아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네. 복당 의사를 밝혀놨으니까 네네. 뭐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연락이 오겠죠. 사실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김민기 사무총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한테 뭐 비대위원장을 한다 어쩐다 해서 그냥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그때 하마평에 오르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 운운하고 네네네. 저도 또 뭐 설이 있으니까 예. 전당대회 끝나고 복당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민주당을 평생 계시다가 자 당을 떠나서 정치 역정이 좀 있었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또 지내셨어요.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 역점을 뒀던 정부기도 하고 복당에 뭐 별 문제가 있겠는가 싶은데 그러면 혹시 정말 당권 도전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일선에 나설 생각은 뒤끝 말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당만 하고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아니 한번 세대론이 나오는데 원로 세대도 한번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글쎄요, 뭐 그러한 문제는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패배했으면은 야당은 싸워요.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있고 제가 2년간 국정원장을 하면서 정치권을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경제 물가예요. 그런데 참 민심을 떠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야당은 싸우더라도 집권 여당은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다 안 만났다 진실 게임을 하는 거면은 이준석 안철수 또 싸우고. 맞습니다. 정진석 의원하고도 싸우고. 모든 게 싸워요. 그래서 진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콩가루 집안이고 민주당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래 싸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덜 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당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은데. 차기 리더십. 덜 싸우려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하고 빨리 출마를 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쪽이 지금 서로 팽팽한데 맞아요.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시나요? 그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건 참 답변하기 힘든데요. 네. 지금 보세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네. 홍영표 의원도 전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서른 대표는 당신 나오면은 난 안 나오. 당신도 나오지 말고 나도 나오지 말자. 동반불출마는 지금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이렇게 나오고 의원. 있어요. 네. 박용진 의원도 네. 굉장히 강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나오겠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 그러한 얘기를 듣고 108번내 중이다. 네. 네. 그래서 나는 나온다. 네. 안 나오려면 108번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나온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당권을 겨냥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을 만났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봐라.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1대1로 경쟁을 하면 어쩌냐 네네. 했더니 1대1로 해도 이재명 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은 당권에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면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당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후로가 문제예요. 예. 오늘은 윤석열 정권은 지금 사정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검찰 인사를 보더라도 그 방향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풍파를 어떻게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감당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어떻게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극복할 같습니다.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고민하는 거죠. 시간이 꽉 찼습니다. 야, 오늘 여의도 종회관 첫 시간인데 할 말이 너무 많았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임경진 작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 오늘 마치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오늘 간식 당첨자는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